그날 초인종은 10번도 넘게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74된 백인자입니다. 태준이가 사람 구실을 썩 잘한 건 아니어도 적어도 저한테까지 저럴 애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누군가 제게 지금부터 누구의 말도 믿지 마세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문을 열었다면 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돈까지 전부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문 밖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던 사람이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오후였어요. 저는 남편이 떠난 뒤로 줄곧 혼자 살고 있었는데 혼자 사는 것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터라. 그날도 손빨래 두어 점마저 널고 냉장고 안에 남은 반찬들 정리하고 창문 단속까지 확인한 다음 주방 의자에 앉아서 차 한 잔 끓였거든요. 우체국 창구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보니 집안도 서류처럼 제자리가 있어야 마음이 놓였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사람 북적이는 데가 그리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없는 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택배가 오면 현관에 나가고 우편함은 이틀에 한 번씩 꼭 확인하고 영수증 같은 건 날짜별로 정리해두고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인데 저한테는 그게 하루를 잘 보낸 것 같은 기분을 줬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오후 2시쯤 됐을까요? 아파트 공동 현관 쪽에서 택배 왔다는 안내 소리가 울렸어요. 별 생각 없이 신발 신고 나갔죠. 택배 기사 아저씨가 물건을 건네면서 뭔가 좀 머뭇거렸어요. 현관 복도 쪽을 한번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이시죠? 저기 이것도 같이 전해드리라고 해서요. 접힌 종이 한 장이었어요. 제가 누가 줬냐고 물었더니 기사 아저씨가 말끝을 흐렸어요. 젊은 여자분이 급하게 부탁하고 갔다. 직접 못 올라간다고 했다. 그 말만 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버렸어요. 기사 아저씨 표정도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평소 택배 받을 때랑 달랐어요. 펼쳐봤더니 딱 한 줄이었어요. 지금부터 누구의 말도 믿지 마세요. 글씨가 흘려 쓴 것도 아니고 또박또박 쓰여 있었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한참을 서서 봤어요. 택배 기사 아저씨가 가고 없으니 누구한테 다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현관 앞에서 잠깐 그 종이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보이스피싱인가? 누가 잘못 전달한 건가? 아니면 나한테 원한 있는 사람이 장난친 건가? 한 가지 생각이 순간 스쳤어요. 태준이 일인가 싶었는데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아들이 무슨... 그래도 그 생각이 완전히 안 지워졌어요. 태준이가 요즘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2달 전쯤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아버지 토지 관련 서류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그때는 그냥 뭔가 정리할 게 생겼나 보다 했어요. 그러다 명절도 아닌데 한번 들렀는데 차 한 잔 마시다가 보상금 얘기를 슬쩍 꺼냈어요. 말을 꺼내다가 또 흐렸어요. 저는 그때도 그냥 넘겼어요. 태준이가 속을 썩인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가끔은 들렀고 챙기는 척이라도 했으니까 저한테까지 해를 끼칠 애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기준이었어요. 태준이 일인가 싶었는데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아들이 설마. 집에 들어와서 택배 상자 풀고 식탁 위에 쪽지를 펼쳐뒀어요. 지금부터 누구의 말도 믿지 마세요. 누구의 말? 그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몰랐어요. 왜 하필 오늘인지도 몰랐어요. 왜 직접 말하지 못하고 택배 기사한테 부탁했는지도 누군가 급하게 그리고 뭔가 무서운 게 있어서 이렇게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태준이 때문인가? 그 생각이 또 올라왔다가 또 눌렀어요. 차가 아직 식지 않았으니까 다시 앉아서 마시려고 했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짧은 간격으로 계속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서너 번이 지나도 멈추질 않았어요. 저는 처음엔 또 택배인가 했어요. 찻잔 내려놓고 일어서려다가 멈췄어요. 보통 택배 기사들은 한두 번 누르고 기다리잖아요. 저건 달랐어요. 쉬는 간격이 없었어요. 7번이 넘어가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인터폰 화면 쪽을 봤어요. 눌러야 하는데 손이 안 갔어요. 그러다 소리가 딱 끊겼어요. 끊기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린 게 도어락 버튼 소리였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어요. 한 번 눌렀다가 틀렸는지 경고음이 울렸어요.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고는 다시 급하게 눌렀어요. 또 경고음. 멈추더니 이번엔 문고리를 한번 잡아당기는 소리가 났어요. 열릴 리 없는 문인데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택배 기사가 도어락 번호를 알 리 없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올 일도 없어요. 택배 기사도 아니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아닌 사람이 제 집 도어락을 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숨을 참고 거실벽에 등을 붙였어요. 심장이 왜 저렇게 뛰는지 손에 땀이 났어요. 그러다 멈췄어요. 도어락 소리가 딱 끊겼어요. 잠깐 조용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안에 있는 거 알아. 왜 이래, 빨리 열어. 태준이 목소리였어요.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짜증 섞인 낮은 소리였고 빨리 열라는 말이 부탁이 아니라 명령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반가웠냐고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설마 싶기도 했어요. 내 아들인데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거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올라왔다가 바로 다음 순간에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던 소리가 떠올랐어요. 걱정돼서 온 사람은 그렇게 문을 두드리지 않잖아요. 사실 요즘 태준이가 이상하긴 했어요. 2달 전쯤이었나 전화를 해서 느닷없이 서류 얘기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긴 토지 관련해서 뭔가 정리해야 하는 게 있다. 서류 어디 있냐고. 그때 저는 대충 어디 있겠지 했는데 태준이가 다음 통화에서도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명절도 아닌데 한 번 들렀고 그때도 잠깐 이야기하다 보상금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마다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설마 그게 목적이겠냐 싶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순간 그 통화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엄마, 급한 일 있어서 왔다니까. 한 번만 열어봐. 저는 그때 손에 아직 쪽지가 들려있다는 걸 알았어요. 냉장고 위에 올려뒀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제 손에 있었어요. 지금부터 누구의 말도 믿지 마세요. 저는 문 쪽을 바라보면서 꼼짝을 못했어요. 태준이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으니 문자가 왔어요. 엄마 왜 그래?
나야, 빨리 나와. 또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번엔 음성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진짜야. 나 급한 일 있다고. 엄마한테도 관련된 일.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어요. 걱정돼서 온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건 뭔가를 받아내러 온 사람이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창가 쪽으로 발소리를 죽여서 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태준이가 보였어요. 아파트 입구 쪽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얼른 옆으로 숨었어요. 태준이가 가는 걸 한참 뒤에 확인하고 나서 저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조금 전에 공동현관 쪽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직원분이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어머님, 아드님 아니시냐고 한참 전부터 오셨다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몇 번 눌러보셨고 위층 인터폰도 여러 번 해보셨다고 했어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셔서 저희도 지켜봤는데 아드님이라고 하셔서 그냥 있었다고. 공동현관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를 자꾸 올려다 보셨다는 말도 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드님이라고 해서 그냥 있었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눌러보고 인터폰도 몇 번이나 해봤다고. 태준이가 오늘 처음 온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도 목소리가 이상하게 다급했고 그 전에도 언제 한번 뭔가 서류 얘기를 꺼내다가 말았는데 저는 그 생각들을 꾹 누르고 있었어요. 그냥 잘 없어지길 바랐던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 직원분한테 별일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저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드님이라 그냥 뒀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드님이라서 그냥 넘긴 거잖아요. 저도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아들이니까 설마 아들이니까 괜찮겠지. 그 생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 서류 얘기, 보상금 얘기, 그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어요. 내 아들인데,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그 마음이 발을 붙잡았어요. 창문 단속 다시 확인하고 현관 체인도 걸었어요. 부엌 쪽 불 껐는지 2번 봤어요. 별거 아닌 것들인데 손이 멈추질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쪽지를 다시 꺼냈어요. 지금부터 누구의 말도 믿지 마세요.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들었어요. 누가 이걸 보냈는지, 왜 직접 오지 못하고 택배 기사한테 부탁한 건지, 그 젊은 여자가 왜 하필 오늘, 하필 이 시간에 이걸 전하려 했는지, 혹시 태준이 때문에 온 건가? 그 생각이 올라왔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조용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평생 일해서 남긴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조용히 마저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그 생각이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모르는 번호로 연락 오면 잘 안 받는 편인데 그날 저녁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읽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글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문 안 여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저 최나경이에요. 그날 밤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누우면 도어락 버튼 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눈을 감으면 태준이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빨리 열어. 그 말투가 자꾸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새벽에 2번 일어나서 현관 체인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들어와서 또 누웠다가 또 일어나서 확인했어요. 남편 떠나고 나서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아침에 최나경한테서 다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직접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능하시면 오늘 나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봤어요. 6년이었어요. 태준이랑 이혼하고 나서 나경이랑은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제가 먼저 끊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저는 나경이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태준이가 힘들다고 했고 저는 아들 말을 믿었어요. 나경이한테 왜 이러냐고, 살림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나경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지만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6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어제 제 문을 지켜준 건 그 애였어요. 제가 끝까지 아들 편만 들었는데도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오후에 나갈 수 있다고. 나경이가 알려준 곳은 우리 동네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큰 길에서 골목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야 나오는 곳이었어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직업병인지 약속 시간 맞추는 건 평생 습관이 됐어요. 나경이는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쪽 자리에 앉아서 문 쪽을 보고 있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일어서려다가 멈추더니 그냥 앉은 채로 꾸벅 인사를 했어요. 저도 뭐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맞은편에 앉았어요. 6년 만이었는데 많이 달라 보이진 않았어요. 조금 여위었나 싶었어요. 눈밑이 어두웠고 웃지 않았어요. 한동안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너무 아들 편만 들었다고. 그 말을 꺼내는데 목이 좀 잠겼어요. 나경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표정이었어요. 잠깐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린 거라고. 늦었지만 이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저는 커피잔을 2손으로 감쌌어요. 나경이가 제 집 근처에 왔다가 직접 올라가지 못한 이유부터 얘기했어요. 단지 입구 쪽에서 태준이를 봤다고 했어요. 공동현관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를 올려다보는 걸 봤는데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골목 쪽에서 기다렸다고. 택배 기사 아저씨가 들어가려는 걸 보고 다급하게 부탁했다고 했어요. 직접 올라가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제 택배 기사 아저씨가 현관 복도를 한번 둘러보던 게 생각났어요. 누가 시킨 게 맞았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애는 남이 된 지 6년이 됐는데 왜 아직 이 집 걱정을 하고 있는 건가. 모른 척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나경이가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태준 씨가 도박을 해요. 저는 잔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들고 있었어요. 나경이 말이 이어졌어요.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 때부터였다고 했어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커졌고 수입이 들쭉날쭉해지면서 생활이 흔들렸다고. 태준이가 말하는 프랜차이즈 영업 실적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들어맞는 적이 별로 없었고 돈이 어디서 나고 어디로 가는지 도통 맞질 않았다고 했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며칠 안에 통장이 비었고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했고 집으로 모르는 번호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나중엔 사채까지 쓴 걸 뒤늦게 알았다고 했어요. 독촉 전화가 오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귀가 먹먹했어요. 사채요? 라고 했더니 나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할 때쯤엔 이미 여러 군데 빚이 있었다고. 그게 지금도 해결이 안 됐을 거라고 했어요. 오히려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태준이가 영업직이라고 했던 말들을 떠올렸어요. 거래처 미팅이다. 매장 관리하러 간다. 출장 다녀왔다. 그 말들이 전부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나경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몰래 썼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잠깐 이해가 안 됐어요. 나경이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름으로 휴대폰이 개통됐고 소액 대출도 있었다고, 나중에 정리하느라 한참 고생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혼할 때 태준이는 나경이가 살림을 못한다고 했어요. 성격이 안 맞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고 나경이한테 왜 남편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하냐고 했어요. 심지어 한 번은 나경이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저는 듣기도 전에 태준이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기억이 지금 너무 선명하게 올라왔어요. 내가 뭘 본 거지? 나경이한테 그 말을 한 게 저였어요. 그 애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던 게 생각났어요. 억울하다고 한마디도 못하고 저한테 변명 한 번 못하고. 저는 그때 제가 좋은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아들을 감싸는 게 어머니 역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감싼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못 보려고 눈을 감은 거였어요. 저는 커피가 다 식은 줄도 몰랐어요. 나경이한테 왜 이혼할 때 말 안 했냐고 물었어요. 나경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말해도 안 믿으실 것 같았다고. 어머님이 태준 씨 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도 어머님까지 잃기 싫었다고 했어요. 끊어진 사이였는데도 어머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고. 혼자 계신다는 말 들을 때는 더 그랬다고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잃기 싫었다는 말. 그 애한테는 제가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애를 밀어냈어요.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나경이가 먼저 얘기를 다시 꺼냈어요. 어머님, 아버님 명의로 된 토지 보상금 얘기 들으셨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해 안에 지급된다고 했다고, 서류도 받았다고 했어요. 나경이 표정이 굳었어요. 태준 씨가 그걸 알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어디서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급 일정을 알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급해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2달 전 태준이 전화가 떠올랐어요. 서류 어디 있냐고 물었던 그 전화. 명절도 아닌데 들렀을 때 보상금 얘기를 슬쩍 꺼냈던 것도. 그때마다 저는 설마 했어요. 그게 목적이겠냐 했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나경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더 걱정된다고. 그냥 두면 계속 올 거라고. 어떻게든 손 뗄 방법을 찾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골목 안쪽이라 사람이 많지 않은 길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몇이 보였어요. 그러다 나경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그것만이 아니었다고.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도박이랑 빚이랑 명예 문제를 다 알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알게 된 거라고.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기 싫어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태준이가 이미 다른 데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빚은 이쪽에 쌓아두고 자기는 다른 삶을 계산하고 있던 사람. 가족을 지키려 한 게 아니라 버리고 나갈 때까지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려 한 사람. 나경이가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일 많이 다뤄본 분이라고.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나경이가 미리 연락을 해뒀다고 했어요. 다음 날 오전에 시간이 된다고 해서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말수가 적은 분이었어요.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어요. 서류를 앞에 놓고 천천히 설명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보상금이랑 집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보상금은 현금성 자산이니까 가장 먼저 손댈 가능성이 높고 집은 장기적으로 노릴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당장은 접근을 막는 게 먼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문자나 통화 기록 있냐고. 방문 정황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냐고. 저는 관리사무소 직원분 얘기를 했어요. 공동현관 CCTV도 있을 거라고 했어요. 어제 문자랑 음성 메시지도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그거 다 모아두라고 했어요. 지우지 말고 날짜랑 내용 정리해두면 나중에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나경이가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녹음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나경이가 제 휴대폰을 달라고 했어요. 앱을 하나 깔아줬어요. 이 버튼 누르면 바로 녹음 시작된다고, 전화 오면 이쪽으로 켜지게 해뒀다고 했어요. 몇 번 연습해보는 모습을 나경이가 보더니 잘하셨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많은 걸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창구에서 일하면서 별의별 서류를 다 봤어요. 날짜 하나 잘못 쓰면 처음부터 다시, 도장 위치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꼼꼼해야 한다는 걸 몸으로 익혔어요. 근데 정작 내일 앞에서는 그 감각이 다 어디 갔는지 태준이 말에 서류 검토하듯 따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현관 체인 걸고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들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돌았어요. 도박, 사채, 명의도용, 외도. 하나하나 모두 충격인데 한꺼번에 들으니까 충격이 엄청 컸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준이는 감정에는 안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울어도, 제가 화를 내도 결국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원하는 걸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돈 얘기 나오면 달라졌어요. 눈이 달라졌어요. 그게 틈이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에 태준이 번호를 눌렀다가 한 번 지웠어요. 다시 눌렀어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태준이가 받자마자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어제 일은 말 안 했어요. 그냥 담담하게 말했어요. 생각해봤는데 보상금 문제 이번에 정리하자고. 대신 나도 조건이 하나 있다고.
태준이가 조용해졌어요. 너한테 줄 건 주겠는데 그 대신 각서 쓰고 공증까지 받자고 했어요. 다시는 내 생활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거. 태준이가 잠깐 말이 없다가 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각서는 또 뭐냐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며칠 전에 내가 왔던 거 안다고. 공동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던 것도.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태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다고. 생각보다 빨리 대답했어요. 그 빠름이 오히려 더 씁쓸했어요. 따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자기가 뭘 했는지 알고 있다는 거니까요. 생각보다 빨리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태준이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냥 끊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애를 부른 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서 이제 막 깨어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태준이한테 전화를 걸고 나서 손이 떨렸는데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침내 숨을 내쉬는 것 같은 떨림이었어요. 나경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했다고. 태준이가 오겠다고 했다고. 나경이 답장이 바로 왔어요. 잘하셨다고. 변호사 선생님한테도 알리겠다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이 집에서 혼자 지낸 게 3년이 됐어요. 그동안 이 집이 조용하고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조용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무언가를 못 본 척하기 위한 조용함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은 생각보다 일찍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에 변호사 선생님이 먼저 오셨어요. 나경이도 함께였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꺼내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태준 씨가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거라고. 자꾸 먼저 설명하거나 따지지 말고 모르는 척 물어보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모르는 척? 저는 30년 동안 창구에서 말이 많은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실수를 덜 한다는 걸 봐왔어요. 오늘은 그게 필요한 날이었어요. 나경이가 제 손을 한번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태준이는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왔어요. 인터폰 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러고 나서 문을 열었어요. 태준이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어요. 머리도 정돈돼 있었고 표정도 부드러웠어요. 엄마, 나왔어. 들어서면서 거실을 한번 쭉 훑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소파 옆에 앉아 계셨고 나경이는 주방 쪽 의자에 있었어요. 태준이 발이 딱 멈췄어요. 표정이 바뀌는 게 보였어요. 부드러움이 거치고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 됐어요. 나경이가 왜 여기 있어? 저는 앉으라고 했어요. 할 얘기가 있다고. 태준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자리를 잡으면서 한 번 더 나경이 쪽을 봤어요. 나경이는 보지 않았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태준이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보상금 관련 정리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각서 양식이 있었어요. 앞으로 재산 관련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 이 집에 사전 허락 없이 방문하지 않겠다는 내용. 태준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는 척 하면서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엄마, 이게 뭐야? 저는 말했어요. 보상금 정리하면서 같이 끝내자고. 내가 원하는 거 주고 나는 앞으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태준이가 각서 부분에서 손가락을 멈췄어요. 이건 왜 써?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양쪽 다 깔끔하다고. 나중에 분쟁 없게 하려는 거라고. 태준이가 서류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분쟁은 무슨, 가족끼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준이가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각서 문구를 천천히 읽었어요. 읽다가 한 군데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1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엄마 아들인데 1절 관여를 하지 말라고? 저는 모르는 척 물었어요. 싫으냐고. 싫고 좋고가 아니라 엄마, 이거 쓰면 나중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잖아. 내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런 걸 써?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태준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솔직히 말해봐. 이거 나경이가 시킨 거지. 나경이가 엄마한테 뭔 소리를 한 거야? 나경이가 이쪽을 보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어요. 각서가 왜 싫냐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거. 하나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태준이가 숨을 한 번 뱉었어요. 엄마, 나는 그냥 우리 사이 깔끔하게 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구에서 수없이 들어온 말들이 떠올랐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말은 보통 자기한테 불리한 절차 앞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그럼 각서 쓰기 싫다는 거야? 태준이가 서류를 다시 집었어요. 보상금 액수 쪽을 봤어요. 이 금액이 전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지금 나 상황이 좀 어려워. 이거 받으면 해결이 되긴 하는데 이게 다야? 엄마 통장에 다른 거 없어? 변호사 선생님이 옆에서 조용히 메모를 하셨어요. 저는 모르는 척 했어요. 다른 거라니? 아버지가 남긴 거, 집 말고 다른 거. 저는 없다고 했어요. 태준이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나쁜 놈이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손 안에 쥔 휴대폰이 생각났어요. 나경이가 깔아준 앱. 아까 변호사 선생님 오시기 전에 이미 켜뒀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태준아, 그 돈이 엄마 돈인지 내 돈인지는 알지? 태준이가 저를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남긴 거잖아. 내 이름으로 된 돈이잖아. 태준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어차피 나중에 내 거 될 돈이잖아. 지금 내가 급한데 그게 뭐가 문제야?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좀 쓰겠다는 게 잘못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그대로 떠 있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내 거.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좀 쓰겠다는 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 붙잡고 있던 뭔가가 손에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방금 하신 말씀 녹음됐다고. 태준이가 저를 봤어요.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태준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그냥 한 말인데 이걸 녹음을 해?
이게 지금 가족한테 할 짓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준이가 서류를 밀어냈어요. 의자가 뒤로 밀렸어요. 나경이 너가 이거 꾸민 거지. 어머니한테 이상한 소리 했어? 나경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있었던 일만 말씀드렸어요. 태준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자고. 지난 몇 주간 공동현관 출입 기록이랑 음성 메시지 내용, 그리고 방금 발언까지 정리가 됐다고. 형사 고소 절차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면 해드리겠다고. 태준이가 멈췄어요. 등이 굳는 게 보였어요. 천천히 돌아서더니 다시 앉았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엄마,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생각 안 해?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말했어요. 나는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게 싫다. 태준이가 저를 봤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눈이 흔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그 눈을 보지 않았어요. 각서 쓰고 공증 받고 나가.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다시 앞으로 미셨어요. 태준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펜을 집었어요. 서명하는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 손을 보지 않았어요. 공증은 그 주 안에 마무리됐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형사고소 절차도 함께 진행해 주셨어요. 그날 녹음된 발언, 공동현관 출입 기록, 음성 메시지와 문자, 그리고 최나경 명의를 쓴 정황까지 변호사 선생님이 하나씩 짚어주실 때마다 저는 그게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게 실감됐어요. 제가 착각한 게 아니었어요. 무서워서 떤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저는 그걸 혼자 버텨온 거였어요. 태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2번. 예전 같았으면 받았을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혹시 진짜 급한 건 아닌지 그 생각에 손이 먼저 갔을 거예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2번 다. 전화기 화면이 꺼지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사를 결심했어요. 지금 집이 싫다기보다는 이 집에 있으면 자꾸 예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초인종 소리, 도어락 버튼 누르는 소리, 문 밖에서 부르는 목소리. 그 소리들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나경이가 같이 집을 봐줬어요. 멀지 않은 동네에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집이 있었어요. 주택가 안쪽이라 조용했어요. 창이 컸어요. 오후에 들어가 봤더니 거실 바닥에 햇살이 길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그 집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이사하던 날 제일 먼저 한 게 도어락 비밀번호 바꾸는 거였어요. 나경이가 비밀번호 설정을 도와줬어요. 나경이가 웃었어요. 오래간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새 집에서 첫 일주일은 그냥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보고 골목 지나가는 발소리 듣고 차 끓여 마시고 예전 집에서는 발소리가 들리면 가슴부터 내려앉았어요. 초인종이 울리면 손이 먼저 굳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골목 지나가는 발소리가 그냥 발소리였어요.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 나랑 상관없는 사람의 일상. 그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게 오래간만에 느껴졌어요. 그러다 나경이가 장을 봐왔어요.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줬어요. 다음 주엔 병원 같이 다녀왔어요.
그 다음 주엔 커튼을 같이 골랐어요. 나경이가 거창하게 뭔가를 말한 적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애가 자꾸 왔어요. 그리고 저는 문을 열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그날 문 하나를 닫았지만 그 뒤로 제 삶에는 훨씬 더 많은 창이 열렸어요. 누가 제게 가족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핏줄이 아니라 제 곁을 지켜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떠올려요. 제 남은 삶은 조용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발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사랑은 의심하지 않아도 되지만 믿음에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이름이 적힌 서류를, 내 통장을, 내가 살아갈 남은 날들을 누군가 손쉽게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만 더 일찍 아셨으면 해요.